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호의 끝자락. 산속 깊은 곳에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아주 초라하였지요. 그곳에는 선승 한 명이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아간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답니다. 스님의 진짜 이름은 박가. 몰락한 양반댁의 머슴으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연유로 암자로 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박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양반댁 아씨와 야반도주를 했다가 들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불경을 하는 스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큰 스님은 10년 동안 박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가는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렀다 산을 오르는 길에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웬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가는 너무 놀라 쓰러진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종으로 보이는데 일단 너무 추워 보였지요. 박가는 하는 수 없이 옷을 벗어 여종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여종이 얼어 죽을 것은 자명한 것이었지요. 박가는 얼른 여종을 업어서 가까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따스한 체온을 주었더니 벌벌 떨던 여인이 어느새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님의 아슬아슬한 하룻밤이 지났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스님은 그대로 저고리를 입은 채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여종 옆에는 비상으로 가져갔던 약주머니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인의 머리에 흐르는 피와 상처는 잘 소독하고 치료하였지요. 큰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가야, 무슨 연유로 저고리만 입고 돌아왔느냐? 승복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 오는 길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제 승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왔습니다. 사연을 들은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온 게로구나. 그 여인에게 감사 인사는 받았느냐? 감사 인사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스님? 그 여인이 목숨을 구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그렇게 박가는 묵묵히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끔한 차림의 여인이 암자를 찾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는 여인은 처음이었지요. 젊은 스님들은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 나타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님들은 박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자기들끼리 킥킥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두리번거리더니 박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 스님들은 믿기 힘든 얼굴들이었습니다. 여인이 박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까지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낭자? 낭자는 대체 누구시오?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스님? 얼마 전에 저를 동굴로 데려가셔서 목숨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가는 그제야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쓰러진 여인의 창백한 얼굴이 아직도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암자로 찾아온 여인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마땅히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를 따라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 박가는 큰 스님의 허락을 받고 여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큰 스님에게도 여인의 뜻이 전해진 분위기였습니다. 낭자.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오? 박가는 여인이 여종이라고 믿었지만 식솔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천한 신부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저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스님. 그렇게 도착한 곳은 꽤 고급스러운 기와집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양반댁 따님이라도 구한 것일까? 그런데 지나는 길에 오방색 천 조각이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마 밑에도 오방색 천 조각들이 달려 있었고 그 밑으로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어머니,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에는 여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제야 박가가 느꼈던 위화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바로 무당의 딸이었지요. 이렇게 먼 곳으로 오라고 해서 송구합니다, 스님. 저의 딸을 살려주셨으니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용히 모셨습니다. 저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당의 딸은 사실 천방지축 여인이었답니다.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이었지요. 양반댁 도련님이 무당의 딸을 우연히 목격했다가 접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큰 의도 없이 거절했으나 양반댁 도련님은 앙심을 품고 보쌈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보쌈을 당한 여인은 크게 저항하다가 산에서 굴러서 큰 부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양반댁 도련님이 시키는 대로 보쌈을 한 식솔들은 여인이 무사한지 확인도 하지 않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런 몹쓸 놈들을 보았나. 걱정 마십시오, 스님. 그놈들은 조만간 광가에 다 붙잡힐 것이고 그 양반댁 아들도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것 참 다행입니다. 무당은 잠시 바깥을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으신 게로군요. 어떻게든 그 아픔을 극복하시려고 하지만 역시 힘든 일이지요. 무당이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지요. 지금 계신 남자는 스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하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대로 하시면 스님은 분명히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파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박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은혜를 갚는다고 하여 따라왔더니 하산과 파괴를 논하다니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암자로 돌아가시면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산을 하시면 반드시 우솥에 이 비치용 놀이개를 달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 장도 속에 든 칼을 쓰십시오. 박가는 무당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평소에 박가라면 웃고 넘어갈 농담으로 치부하겠지만 이상한 힘에 끌려 비치용 놀이개와 장도를 받았답니다. 반드시 그 비치용 놀이개와 장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의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스님. 전에는 화포장이셨지요. 박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무당은 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제 말을 따르십시오. 박가는 귀신에 홀린 얼굴로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박가는 훈련도감의 군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소리에 감동하여 포수가 되기로 하였지요. 집안에서도 장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박가의 꿈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전란 중에 그만 억울한 여인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었지요. 적군을 향해 쏜 총알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박가는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습니다. 술로 지내며 소가리를 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요. 그러다 암자로 돌아가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 무당이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여기로 오면서 누구에게도 화포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암자로 돌아온 박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무당이 건네준 비치옥 놀이개와 장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웬 험상궂은 사내가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란 중에 박가의 총에 맞은 여인의 아버지였지요. 사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가 같은 인간이 스님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내는 전란이 끝나고 박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박가가 스님이 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것이었지요. 박가가 몰락한 양반댁에 머슴살이를 했다든가 양반댁 아씨와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은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스님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박가에 대해 오해한 일이 미안하여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오히려 전란 중에 큰 아픔을 겪은 젊은 청년이었으니까요. 박가야,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송구합니다, 스님. 10년 동안 저를 아껴주셨는데 이렇게 하산할 운명이었나 봅니다. 박가야, 나는 네가 여인과 야반도주를 하였든 억울한 여인에게 총을 쐈든 상관하지 않았다.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너의 신념은 충분히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0년 동안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단다. 박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가야, 어디를 가든 너의 지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번 하산이 너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믿는단다. 박가는 그렇게 하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서 짐을 꾸리는데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산을 하시면 반드시 우솥에 이 비치용 놀이개를 달고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비치용 놀이개와 장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무당의 한 말이었습니다. 박가는 다시 그 비취옥 놀이개와 장도를 살펴보았지요.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 무당은 어찌 내가 하산할 줄 알았을까? 시기가 어찌 이리 딱 들어맞을 수가 있을까? 박가는 신기한 얼굴로 비취옥 놀이개를 우솥에 달았습니다. 장도 역시 품 안에 넣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지요. 그렇게 암자를 떠나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속세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웠지요. 갈 곳이 없던 박가는 마침 허기가 지던 터라 주막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스님이 내려오신 건 참 오랜만이구려. 무슨 연유로 이 시간에 스님이 이런 주막까지 오셨을까? 박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이제 스님도 아니니 편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얼른 박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병이 들었으니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난감하였지요. 이제 스님도 아닌데 염주라도 굴리면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 엄마가 워낙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염주를 굴렸지요. 아이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뚝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유독 염주 소리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스님. 바쁜 와중에 이렇게 저희 가슴을 적시는구려. 이리 앉으시오. 내가 인심 써서 고기와 막걸리 그냥 드릴 터이니. 박가는 만류하면서도 고기와 먹거리 앞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입 하나 더는 사내일 뿐인데. 체념하듯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험상궂은 사내가 박가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염주 굴리는 것은 잘 보았소, 스님. 보아하니 하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암자에서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소? 그것이 왜 궁금하오? 다른 게 아니고 내일 아침이면 중국 사신당과 함께 떠날 예정이라오. 관가에서 하는 말이 마음을 다독여줄 스님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여 말이오. 나는 우두머리 사공이라오. 아까 제대로 보셨소. 저는 이제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내가 킥킥거리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날짜 정해준 것도 아닌데 사신단 여정이 끝나고 났을 때 하산해도 되잖소. 그런다고 부처님이 따라와서 혼을 낼 것도 아닌데. 박가는 또 난감하였지요. 사실 이대로 갈 곳이 없어서 머슴살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소. 지금 우리도 스님을 빨리 찾아야 해서 골치라오. 그러지 말고 내일 우리랑 함께 가십시다. 다녀오면 돈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 그때 주모가 은근슬쩍 오더니 허리로 박가의 몸을 툭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 엿들었구먼. 이제 스님도 아니신데 저하고 여기서 장사하시는 게 어떻겠소? 보아하니 아주 몸집이 좋으시구먼. 그러자 사내가 개걸스럽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한테 안 됐지만 이 사내는 내가 먼저 데려가기로 했소. 사내는 희죽거리며 박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동행하려고 별의별 사람들이 온다오. 짐꾼 노릇이라도 하려고 난리란 말이오. 이만한 행운은 없으니 내일 배에 올라타시오. 그리하여 박가는 어쩔 수 없이 사신단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지방 수령이 잔치를 벌이며 사신단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수행원들은 중국에서 큰돈을 만질 요량으로 가지고 가는 짐이 많았습니다. 가벼운 바랑 하나 가져가는 박가는 위화감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한참 배가 중국으로 향하는데 수행원들 몇 명이 박가를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염주를 굴리는 박가는 계속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스님을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양심이 찔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수행원들 뒤로 식솔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가는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은 것처럼 철렁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들 중에 박가가 하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웬 사내 한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스님은 하산하신 분 아니신가? 전에 사내가 행패를 부려서 하산했다는 스님이 계셨다고 했는데. 박가에게 위로를 받은 수행원들은 발끈하였습니다. 박가가 하산했다고 하면 사기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박가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모함하지 말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저는 하산한 것이 맞습니다. 순간 배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박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놈이 하산을 했으면 그것도 업보가 아니던가. 그때부터 사람들은 박가를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아니라고 하니 더는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었지요. 주위에서 아픈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박가의 탓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박가는 새삼 각박한 세상이 원망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더니 비바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무서운 폭풍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두머리 사공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필시 불길한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험이 닥치면 위아래를 막론하고 입은 옷을 벗어서 그게 누군지 가려내야 합니다. 모두 우솥 한 가지씩 벗어서 바닷속에 던지시지요.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옷이 바다 위에 뜰 것이고 불길한 사람이라면 옷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옷이 물 위에 뜨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니까요. 박가는 우두머리 사공의 말대로 웃옷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씩 던진 옷들은 자연스럽게 바닷물 위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가도 웃옷을 던졌지요. 그때 박가는 아차하였습니다. 웃옷에 걸어둔 비취옥 놀이개가 뒤늦게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비취옥 놀이개가 걸려 있으니 당연히 웃옷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지요. 박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가의 웃옷이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였습니다. 역시 저놈 때문에 이 배가 부정을 타는 것이었어. 안 그래요? 다들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시오. 박가는 크게 당황하였지만 침착하게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내 말 들어보시오. 내 웃옷에는 비치용 놀이개가 걸려 있었소. 던지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오. 하지만 이미 박가에 대해 품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박가를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산했다는 말을 숨겼으니 박가의 말을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 사공만이 박가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가를 억지로 데리고 온 사람이 우두머리 사공이었으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수정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오. 저 스님을 당장 물속으로 던져야 우리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소. 박가는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박가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그때 우두머리 사공 눈에 무엇인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박가를 끌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두머리 사공이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기 섬 하나가 보이는구려. 중국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여기에 섬이 있는 것은 처음 봤소이다.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 스님을 낭떠러지로 떠밀 이유도 없지 않겠소. 그러니 스님을 저 섬에 두고 떠납시다. 우두머리 사공이 박가를 살릴 만한 묘안을 겨우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죽을 위기를 모면한 셈이었지요. 그리하여 박가는 섬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우두머리 사공은 조용히 박가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곧 데리러 올 터이니 기다리고 계시오. 우두머리 사공은 식량과 옷가지 등 필수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박가에게 모질게 구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지요. 박가는 안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가는 조개와 소라를 줍고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아서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 외딴 섬에서 송장 신세를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지요. 그러니 비취용 놀이개를 줬던 무당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가의 품에는 여전히 장도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박가는 그 장도를 바닷속으로 던지려다 꼭 참았습니다. 비취용 놀이개 때문에 이 꼴이 됐지만
장도는 이상하게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설마 그 무당이 날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인가? 그래도 그렇지. 나를 구해줬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일주일이 지나고 박가도 어느새 이 외딴 섬에서 적응을 마칠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서 바람막이를 만들고 마른 풀과 짚을 이용해 움막을 지어 자고 있었답니다. 해가 떨어지면 외딴 섬이 너무나 고요하여 더 긴장이 됐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벅저벅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가는 제발 이게 꿈이길 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섬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박가는 벌벌 떨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 있던 장도를 꺼냈지요. 그나마 다행히 박가에게 가진 무기라고는 장도밖에 없었습니다. 박가는 움막 밖으로 나와 조심히 고개를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박가 앞에 웬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외딴 섬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단심. 아버지가 억울하게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당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단심과 두 자매만이 살아남아서 이 섬에 들어왔지요. 친척이 사는 마을에 갔다가 풍년을 위한 인신공양에 쓰일 위험도 처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밤에 배를 타고 탈출하였지요. 그러다 이 외딴 섬에 정착한 것입니다. 박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심과 두 자매는 선녀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멸문당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니 더 믿기기 힘들었지요. 단심도 박가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산전수전을 겪고 이 섬에 오셨군요. 어쩌면 우리 자매들과 비슷한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외딴 섬에 얼마나 계신게요? 벌써 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멸문당한 집안이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찾지도 않습니다. 아예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런데 밤에는 정말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밤은 어두우니 말이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실은 이 외딴 섬에는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박가는 단심이와 자매들을 따라 그녀들이 사는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외딴 섬에 살면서 이렇게 중앙 깊은 곳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밤마다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이곳은 저희 남매가 힘겹게 지어서 만든 집입니다. 다행히 그 요망한 것이 여기까지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망한 것이라고 하였소.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자매는 이곳 외딴 섬에 온 이후로 고기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요망한 것이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니까요. 대체 그 요망한 것이 무엇인데 그러는 것이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두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박가는 세 자매와 함께 초가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지면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심이는 박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도저히 믿기기 힘들었습니다. 큰 이무기가 나와서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무기가 지나갈 때마다 도랑이 크게 생길 정도였답니다. 저기 보시면 바위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무기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는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였지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저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짐승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이무기가 언젠가는 낭자들을 발견할 것이오. 이대로 가면 위험하오. 어쩌겠습니까? 저희에게 날카로운 무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칼이 있더라도 저 큰 이무기와 어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박가 머릿속에 스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당이 건네줬던 장도였지요. 박가는 장도를 꺼내 그 안에 있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단심이와 자매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얼른 자매들과 함께 대나무를 모아서 예리하게 깎았습니다.
자매들이 열심히 대나무를 모아왔고 박가는 바로바로 대나무를 장창 형태로 깎는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에 다행히 스님이 입는 옷도 있었지요. 도련님 계획대로 이무기가 지나는 길 여기저기에 대나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무기가 함정에 걸릴까요? 박가는 확신할 근거는 없었지만 무당이 건넨 장도의 행운이 깃들었다고 믿었지요. 도련님, 이제 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자매 곁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낭자들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하지요. 박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과 하룻밤을 지낼 일은 평생 없을 줄 알았지요. 도련님, 저희는 그동안 너무 외로웠답니다. 밤만 되면 추워서 우리 자매들끼리 안고 잤지요. 하지만 우리 도련님이 계시니 더 따뜻하겠지요? 박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날 밤에 박가는 자매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박가의 품에 깊숙이 들어오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그때 밖에서는 이무기의 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가는 이무기의 비명이라고 짐작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짐승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성공입니다, 도련님. 박가와 자매들은 바위굴로 천천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이 아파 보이는 이무기가 누워 있었지요. 얼마 가지 않아 이무기는 비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무기 뱃속에 있던 옥과 붉은 구슬 따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답니다. 이게 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다 도련님의 업보가 아니겠습니까? 어서 보따리를 가져오시지요. 박가는 신이 나서 보따리들을 가져와 보물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도련님, 아마도 이런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닐런지요. 사실 자매들은 수년 동안 나무를 모아서 돛담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여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도련님이 완성하시지요. 그럼 낭자들도 떠나시는 겁니까? 단심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가는 열심히 돛담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매들은 짐승들을 잡아서 저녁 밥상에 고기를 올려놓았지요. 밤이 되면 다시 자매들이 박가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체온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중요하였지요. 드디어 돛담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가와 자매들은 돛담배를 타고 출발하였지요. 그렇게 다시 조선 땅을 밟았답니다. 도련님, 드디어 조선 땅으로 돌아왔군요. 이게 다 낭자들 덕분이요. 낭자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이셔요? 이게 다 도련님의 업보랍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박가를 부르며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두머리 사공이었지요. 이보시오, 파괴성 양반. 어떻게 여기를 돌아오신 게요? 그보다 어찌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은 게요. 나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어. 말도 마시오. 파괴성 양반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섬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오. 박가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나를 섬에 두고 떠났으면서 그것이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냥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면 될 것을. 하지만 우두머리 사공은 펄쩍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정말 미치겠네. 내가 분명히 파괴성 양반 구하려고 배를 띄웠다니까. 그런데 섬이 진짜 안 보였다 이 말이오. 우두머리 사공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까지 부르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사공 양반. 어찌되었든 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어. 저기 낭자들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하였어. 인사하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뒤를 돌아보니 함께 왔던 단심이 자매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돛담배는 멀쩡히 있는데 자매는 없는 것이었지요. 박가는 단심이와 자매들을 찾았지만 도통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을 뛰어다니며 샅샅이 뒤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심이와 자매들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박가가 이상하여 조정을 통해 알아보았더니 단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멸문당한 양반 집안도 조사했지만 그 집안에 단심이라는 여인도 없었지요. 내가 설마 꿈을 꾼 것인가? 박가는 너무 이상하여 우두머리 사공과 함께 다시 배를 탔습니다. 정말 우두머리 사공의 말대로 섬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르다니오.
분명히 그날 섬이 있었는데 말이오. 파겟은 양반이 함께 있었다던 그 자매들은 진짜 있기는 한 거요? 돌이켜보면 단심이와 자매들이 바깥 품에 안긴 것도 이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실은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박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박가는 그렇게 금이환영했습니다. 이무기 뱃속에 있는 보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박가는 검소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쏜 총에 희생을 당한 여인의 집안에 큰 보상을 하였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땅도 넘겨주었지요. 박가의 이야기는 임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에게 보상을 하였다니 임금에게도 큰 감동을 준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란으로 인해 보상을 할 길이 막막했던 터에 정말 감격할 이야기가 전해졌구나. 박가는 비록 파계승이지만 10년 동안 암자에서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라. 암자에서 많은 공부를 하였으니 글과 경전, 필사에도 익숙하고 능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박가에게 교서관 도사에 임하겠느니라. 박가는 이제 조선시대에서 문서 정리와 편찬, 감독 역할까지 하는 큰 직책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회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10년을 암자에 있었습니다.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불효불굴의 다짐이었지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상복을 입은 외상 손님입니다. 과부를 따라다니는 이 외상 손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백세야담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다행히 양반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1년도 가지 않아서 신랑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주변에서는 신랑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답니다. 그 때문에 충격을 받은 부모도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 역시 곱게 볼 리가 없었지요. 과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과부에게 남은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겨준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잃으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신 적은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도 떠난 마당이니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그 땅을 팔아서 작은 주막을 열기로 했습니다. 과부가 태어나서 제대로 배운 건 없지만 어머니 손맛을 어깨 넘어 배워서 음식 솜씨는 자신이 있었지요. 작은 땅을 팔아서 얻을 수 있었던 주막은 먼 지방의 변두리였습니다. 이렇게 구석진 곳에 손님이 올 수가 있을까? 아니지. 사람들이나 드나들기나 할까? 과부는 처음부터 의욕이 꺾였지만 손님 단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막을 처음 열었는데 과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자가 또벅또벅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사 첫날에 상복 입은 남자라니. 과부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할머니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장사를 할 때 상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재수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할머니도 뵙지 못하고 있고 있었는데 마침 상복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과부는 공손히 다가가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의 첫 손님이십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팥죽 하나 주시오. 과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주막에 오는 손님들은 국밥이나 술을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과부는 이상하게 예감이 좋았습니다.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과부는 예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팥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팥죽이 나왔지요. 상복을 입은 손님은 팥죽을 한 수저씩 뜨더니 미소를 머금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기분이 좋았지요. 정말 잘 먹고 가오. 혹시 외상도 가능하오? 첫 손님부터 외상이라니. 첫 장사부터 기분 나쁠 일이었지만 과부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소중한 분을 잃으셨는데 힘내십시오. 저도 이렇게 힘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복 입은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아침부터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을 왔다가 다리를 삔 할아버지가 찾아오시더니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은 총각과 처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경치를 보러 왔다는 선비. 하나둘씩 묘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사람들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까지 전해주니 과부는 하루하루가 지치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상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팥죽 하나 주시오. 과부는 숨을 삼키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손님이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것이었지요. 손님, 여기 팥죽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국밥은 필요 없으신지요? 저는 팥죽 하나면 됩니다. 고맙소. 과부는 이 과묵한 손님에게 이상하게 호기심이 갔답니다. 상복만 아니라면 아주 멀끔한 사내로 보이는 것이었지요. 팥죽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외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과부는 복이라도 달아날까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손님. 팥죽은 얼마든지 있으니 또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두리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상한 차림의 사내들이 주막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기만 해도 죄를 짓고 도망을 친 죄인들 같았지요. 과부는 잔뜩 긴장하고 말았답니다. 사내들은 신경질적으로 국밥과 술을 먹더니 서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말았어야 했다든가 그것까지 왜 훔쳐야 했냐는 등 듣기만 해도 끔찍한 소리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은 산적들이었습니다. 산적들은 자기들끼리 행한 과오를 놓고 다투더니 급기야 과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오? 주모도 우리가 우스운가?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시지. 사내들은 이미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국밥을 먹던 청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게. 술을 마실 것이면 잠자코 있을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주모에게 시비를 거는 것인가? 니놈은 뭔데 끼어드는 것이야? 결국 사내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무서워서 주모가 있는 부엌 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국밥을 먹던 청년은 덩치를 이용해서 산적들을 몰아냈습니다. 취한 산적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렇게 산적들은 관가에 온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상한 대로 양반댁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른 것이었지요. 계속 숨어 다니다가 과부가 일하는 변두리까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주모, 많이 놀라셨지요? 내가 무식하긴 해도 힘이 좀 괜찮지. 청년의 이름은 삼복. 며칠 전까지 머슴살이를 하다가 홀로 서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반댁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소장농도 주지 않으려고 하자 크게 화를 내고 나온 것이었지요. 삼복이 덕분에 살았네요. 갈 곳 없으면 여기 주막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마침 과부는 일손이 부족했답니다. 끊이지 않는 손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먼. 안 그래도 우리 과부 보고 싶어서 매일 찾아왔는데. 과부는 바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삼복이도 난생 처음으로 여인에게 고백을 한 터라 남자답지 않게 창피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삼복이는 주막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삼복이는 과부를 안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삼복이 역시 아내가 있었지만 고단한 노비 생활에 지쳐 떠나고 말았답니다. 삼복이는 이제 여인과의 정은 없다고 믿었지만 과부를 보고 생각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추운 계절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과부도 잊고 살았던 상복 입은 남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신 것 같소, 주모. 오늘도 역시 팥죽이죠. 과부가 정성스럽게 팥죽을 만드는 동안에 삼복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저 상복 입은 기분 나쁜 남자는 누구요?
과부는 싱글싱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기분 나쁜 남자 아니니 삼복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상복 입은 남자는 이번에도 팥죽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주모 솜씨는 여전하구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손님? 이번에도 상을 치르신 것을 보아하니 또 소중한 분을 잃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상복 입은 손님은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도 외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우리 주막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있으실 때 갚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상복 입은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삼복이가 그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 양반. 듣자 하니 전에도 외상을 했다고 하던데 자꾸 그렇게 버릇 들면 못 쓰는 것이오. 그러자 상복 입은 손님의 눈이 예리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과묵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묘한 눈빛에서는 위험이 넘치는 것이었지요. 삼복이는 그만 흠칫하여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그렇게 또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거 뭐하는 놈이야. 아주 기분 나쁜 놈일세.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상복 입은 손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님, 또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얼른 팥죽 하나 내올 테니. 오늘은 갚으러 온 것이오, 주모. 갚으신다고요? 그럼 팥죽은 안 드시려고요? 그렇소. 3번 외상을 했으니 여기 300냥 드리겠소. 돈을 받은 과부는 그냥 멀뚱히 서 있었답니다. 상복을 입은 손님은 그렇게 미소를 머금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삼복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놈 봐라. 내가 전에 경고를 했더니 바로 돈을 갚는구먼. 삼복이가 경고를 했다고. 왜 그랬어? 과부가 화를 내자 삼복이는 머쓱하였습니다. 아니 왜 그래. 3번이나 외상을 한 놈을 그대로 두면 쓰나.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한 것뿐인데. 실은 겁이 나서 별소리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삼복이는 가끔 허풍기를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돈 꽤나 만졌다는 송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송대감이 이 변두리에 온 이유는 바로 과부의 주막 때문이었지요.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주모 음식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는구려. 이쯤 되면 한양으로 나가도 괜찮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구신지요? 나는 한양의 송가라고 하오. 여기가 장사 잘 된다는 소문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다오. 여기를 아주 큰 돈에 사려고 온 것이오. 과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곳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만냥이면 팔 수 있겠소. 만냥이라고 하니 과부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이 주막이 그만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삼복이가 뛰어왔습니다. 지금 분명히 만냥이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놀라서 삼복이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막은 우리 주모가 열심히 일궈낸 곳입니다. 만냥도 사실적은 돈이지요. 그러자 송대감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삼복이가 거래가 깨질까 두려웠는지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시는 만냥도 당연히 가치가 있지요. 그만큼 이 거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는 삼복이를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삼복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 주막을 판다는 거야? 만냥이라고 하잖아 만냥. 이만한 기회가 언제 또 온다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 주막 팔아버리고 한양으로 뜹시다. 한양에서 장사하면 더 대박이 날 것이 아니겠소. 주모 음식 실력이라면 이만한 주막 10채도 살 수 있을 것이야. 과부는 삼복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송대감을 만나서 거래를 하려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겨우 2사람을 말리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밖으로 나와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복을 입은 손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어찌 이 시간에? 팥죽 하나 드릴까요? 아무래도 주모가 만들어준 팥죽은 잊을 수가 없어서 왔구려. 하루 종일 울적했던 과부는 상복 입은 손님에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팥죽을 입안에 넣었습니다.
팥죽을 거의 다 먹은 손님은 처음으로 과부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구려. 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한양에서 웬 영감이 오셨는데 이 주막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값으로 말입니다. 주막 일이 이제 지친 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아준 곳이 바로 이 주막입니다. 그런데 다만 삼복이가 자꾸 팔라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손님은 수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주모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과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삼복이는 자신을 위해서 주막을 지켜준 사람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삼복이 마음대로 주막을 판다는 것도 싫었답니다. 그 사람 말대로 주모의 실력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겠소. 자신이 있으면 한양에 가서 장사를 더 크게 해보시오. 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모의 실력만 믿으면 되는 일 아니겠소. 그렇게 과부는 용기를 내어 주막을 팔았답니다. 삼복이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과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과부와 삼복이가 떠난 주막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송대감이 허름한 주막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것이었지요. 머슴들과 여종들까지 불러서 아주 성대하게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손님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많던 손님들이 왜 오지를 않는 게야? 그렇게 파리만 날리는 게 일주일이었습니다. 송대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완전히 속은 게 아닌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한양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손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송대감은 첫 손님이라고 하니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게 상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송대감은 어이가 없었지요. 팥죽 하나 주시오. 송대감은 불쾌한 듯 헛기침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팥죽을 수저로 떠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은 미소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역시 과부의 손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손님은 결국 팥죽을 모두 먹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여기 외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그러자 방에 있던 송대감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미치겠는데 어디 외상을 하려고 들어.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가서 돈 가져와. 송대감이 손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묘한 눈빛에 송대감도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복을 입은 손님은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재수옴 붙었구먼. 장사도 안 되는데 첫 손님이 상복을 입었다니. 게다가 외상이라니. 기가 차는구먼. 그날 이후로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송대감은 결국 하루라도 빨리 주막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지요. 손해가 막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주막을 누가 사려고 할까요? 성대하게 지어놓은 주막에 모두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송대감의 아둔한 머리를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주막을 하나 새로 장만하고 큰 기와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삼복이의 어엿한 아내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마님으로 불러야겠네요. 마님은 이제 한양에서 제일 가는 주모가 되었답니다. 변두리에서 성공하여 한양으로 진출했다고 하니 그 인기는 조정까지 전해졌습니다. 삼복이는 돈이 생기니 그동안 없었던 처세술을 마음껏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관아의 말단 관직인 서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삼복이인지 이제 알겠구먼. 부인을 만난 것이 첫 번째 복이요. 주막을 판 것이 두 번째 복이요. 이렇게 관직에 오른 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이 아니겠는가. 마님은 삼복이가 잘 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지방 변두리에 있던 주막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복이는 백성에게 군역을 대신하여 포를 걷는 군포를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보다 많은 양을 걷어서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황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서류상 공물을 늘려 잡거나 가짜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실물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창고에 몰래 옮겨 놓은 것이었지요. 삼복이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과거 양반댁에서 죽도록 머슴살이를 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던 탓일까요? 소장농이라도 기대했던 삼복이었습니다. 이름대로 복이 타고난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지요. 습관적으로 무시를 당한 삼복이에게 드디어 권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였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삼복이는 그렇게 횡령한 것이 들통이 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쌀 100가마와 배 100피를 변상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마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허풍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크게 일을 벌일 줄은 몰랐지요. 삼복이의 빚을 갚으려면 이 주막을 통째로 팔아야 했습니다. 마님은 억울해서 눈물이 흘렀고 삼복이는 매일같이 넋을 빼놓고 밖을 나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돈도 걱정이었지만 삼복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상복 입은 손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주모 잘 계셨어. 주모가 만든 팥죽 생각에 이렇게 한양까지 왔어. 마님은 마치 희망이라도 찾은 것처럼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은 팥죽 한 수저를 뜨더니 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주모의 팥죽은 따를 사람이 없구려. 하지만 마님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있으신 게로군요. 마님은 신랑과 집안의 일이었지만 묘한 분위기에 손님에게 결국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요. 주모가 걱정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오?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요. 그럼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걱정이오? 그 사람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못에 가서 매일 넋을 놓고 있으니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릴지. 그러자 손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진흙탕이 잔뜩 묻은 빗자루 하나를 연못 근처에 놓으시오. 마님은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요.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흙탕이 잔뜩 묻은 빗자루 하나를 내일 연못 근처에 놓으라고 하였어. 주모의 서방님이 보는 곳에 놓으라는 뜻이오. 그렇게 상복 입은 손님은 또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일단 손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빗자루를 진흙탕에 잔뜩 묻혀서 연못 근처에 몰래 놓았지요. 그렇게 해가 떨어지고 삼복이가 나타났습니다. 삼복이는 우려한 대로 연못에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진흙탕이 묻은 빗자루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누가 저렇게 멀쩡한 빗자루에 진흙탕을 잔뜩 묻힌 거야? 삼복이는 빗자루를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햇볕에 잘 마르도록 놓았지요. 그렇게 빗자루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날 하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에게 눈치가 보여 몰래 방으로 들어와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못으로 갔더니 빗자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빗자루를 누가 가져갔나 하는데 웬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빗자루에 손을 댄 사람이 자네인가? 그렇소만. 영감께서는 누구신지. 이 동네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노인은 털털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빗자루의 주인이라네. 누가 그렇게 깨끗이 씻겨놨는지 너무 고마워서 말이야. 겨우 빗자루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삼복이가 그렇게 떠나려고 하자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근심이 많아 보이는데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겠나? 내가 이래 봬도 재주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는 갚는다네. 겨우 빗자루로 말입니까? 울적하던 삼복이는 모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은 그 빗자루는 보통 빗자루가 아닐세.
바로 도깨비의 빗자루야. 도깨비라고 하니 삼복이는 또 웃음이 터졌지요. 지금까지 들은 농 중에 가장 재미가 없고 지루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겐가? 쌀과 배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나 삼복이는 눈이 번쩍 뜨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쌀과 배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려 100가마와 100필입니다. 노인은 또 털털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만 열심히 살아서 그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네. 빗자루 깨끗이 씻겨주었다고 이런 보상이라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삼복이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르신. 뭐든지 할 테니 제발 그 쌀과 배를 빌려주십시오. 빌려주다니. 나는 지금 자네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것이야. 내 말대로만 하면 원하는 쌀과 배를 주겠네. 삼복이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만큼 쌀과 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관청으로 갔지요. 관청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지요. 어르신은 대체 언제 오시는 겐가? 삼복이는 애가 탔습니다. 조만간 관리를 맡은 아전이 올 것이 뻔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답답해서 가마를 열어보니 쌀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쌀을 조금씩 빼내고 보니 벌써 50가마를 훌쩍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삼복이는 귀신에 홀린 듯 계속 쌀을 펐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쌀 100가마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아전이 들어왔고 삼복이는 빚을 모두 갚았답니다. 삼복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바로 부인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고 좋아했지요. 역시 내 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구먼. 사연을 들은 마님은 번뜩 상복 입은 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셨군요. 마님은 눈물을 흘렸고 삼복이도 기분이 좋아 넙죽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한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송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방 변두리에 있는 주막을 샀던 그 송대감이었습니다. 송대감은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였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어쩐지 그 작은 지방의 변두리에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이상하다 했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겐가? 설마 그 놈하고 정이라도 통한 겐가? 그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옆에서 장작을 패던 삼복이도 화가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놈 말이야. 그 상복 입은 도깨비. 그러자 주막 안에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짐작하고 있던 마님도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삼복이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사가 안 되면 당신 실력이 문제인 거 아니야. 도깨비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그렇게 송대감을 간신히 내쫓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지고 한가해지자 삼복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상복 입은 손님이 도깨비라니. 그게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도깨비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지만 마님의 얼굴에서는 이미 도깨비라는 것을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먼. 어쩐지 장사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빗자루 하나 씻었다고 그 많은 쌀과 배를 갚아준 것도 그렇고, 모두 그 도깨비가 한 짓이 아닌가?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도깨비가 그랬다고 해도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사실 삼복이는 질투심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와 정이 통했다는 송대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허풍기가 있고 속이 좁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삼복이는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을 안지도 않고 외박하는 일도 잦았지요. 그렇게 마님은 마음고생을 하다가 실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은 그렇게 장사를 접어야 했고 삼복이도 마음을 잡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삼복이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지요. 마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눈물을 흘렸고
마른 눈물은 눈가 근처에 머물렀답니다. 마님은 앞이 흐릿하여 장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복을 입은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마님은 앞이 흐릿했지만 상복 입은 손님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손님 오셨군요. 그런데 송구해서 어째요? 이제는 제가 눈이 흐릿해서 팥죽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걱정 마시오, 주모. 환한 불빛이 있으면 눈이 보일 것이오. 상복 입은 손님이 손을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에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마님의 눈가에 포근히 앉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감사할 줄이야. 마님은 기뻐하며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변함없이 팥죽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고요하고 울적한 눈빛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소? 누가 되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손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니 그냥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에 있던 마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럴 때마다 푸른빛이 깃들면서 눈을 보호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주모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지방 변두리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마님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님이 아니라 다시 과부로 불러야겠네요. 과부는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빠지고 있지만 손님들의 응원 덕분에 지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시 과부의 주막을 탐내는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팔라고 협박을 하는 양반도 있었지요. 과부를 보쌈하려고 괴한들이 들이닥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푸른 불꽃이 수호신이 되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주막은 푸른 불꽃이 지켜주는 곳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도깨비 터라는 소문도 돌았지요. 하지만 소문은 또 소문일 뿐. 그런 소문이 돌 때마다 손님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과부는 나이가 들었답니다. 여전히 지칠 줄 모르고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어 눈이 흐릿하지만 여전히 푸른 불꽃이 과부의 눈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빗자루의 주인이었지요. 노인은 바로 상복 입은 손님이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하늘로 떠날 때까지 내가 계속 지켜드리리다.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막을 찾고 있습니다. 임금이 선비로 위장하여 먹을 정도로 맛집이었지요. 팥죽을 먹은 임금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도깨비가 지켜준 주막이라니 얼마나 유명해졌을까요? 사랑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존재를 지켜준다고 하였지요. 도깨비와 과부는 천혜지각과 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지만 정말 아련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구전에서 전해지는 도깨비와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아담 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아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과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도깨비의 아련한 사랑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호랑이 형님의 효심입니다. 호랑이의 감동적인 효심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옛날 옛적에 강진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고 매일같이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와 산책을 하러 갔던 날 늑대 한 마리에게 쫓긴 적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강진이를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고 늑대를 유인했습니다. 이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밤에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강진이에게 그 소리는 만찬을 끝낸 짐승의 웃음소리로 들렸답니다. 강진이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역시 포수였고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렇게 복수를 위해 총을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지요. 강진아, 어찌 너마저 이러느냐?
아버지도 그 위험한 포수를 하다가 그리 되었지 않았느냐. 너마저 떠나보내면 이 어미는 어찌 살라고 이러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허무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시느라 늑대에게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어머니. 강진이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총을 쐈습니다. 저 멀리 있는 허수아비들을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키는 것이었지요. 저 정도라면 늑대가 오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쉬고 복수를 허락했습니다. 강진이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지요. 그렇게 강진이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산짐승들이 무서워서 오르지 못한 산이었습니다. 숙달이 된 사냥꾼들도 조심스러운 곳이었지요. 강진이는 동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참 산을 오르는데 숲속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이는 얼른 총을 뽑아 대기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보기만 해도 무서운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이 머릿속에는 늑대만 가득했지 호랑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답니다. 불쑥 호랑이가 나타나자 강진이는 겁을 먹었습니다. 총알은 나약하게 호랑이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강진이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찌 하늘은 이렇게 무심하단 말인가. 아버지를 위해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호랑이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매서운 눈빛이었지요. 그때 강진이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강진이는 갑자기 호랑이 앞에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주춤하고 말았지요. 아이고 형님, 드디어 여기서 뵙는군요. 호랑이는 형님이라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형님이라고. 이놈이 아주 웃기는 놈이구먼. 죽고 싶지 않으니까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몇 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갔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형님. 아버지와 제가 형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강진이는 살기 위해 아버지까지 운운한 것이었습니다. 강진이는 양심에 찔리면서도 죽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지요. 아버지는 형님을 찾느라고 먼 길을 떠나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멀쩡한 호랑이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네 이놈이. 형님의 성함이 왕진이가 아닙니까? 잊으셨습니까? 형님이 곧 임금이 될 제목이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한 것이었지요. 스스로를 언제나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호랑이가 가는 곳이면 어떤 짐승이든 꼼짝도 못하니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지. 그게 혹시 왕진이라는 이름 때문인가? 그러자 강진이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해다오. 내가 복수를 끝내려면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 같은 짐승한테 목숨을 빼앗길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호랑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강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진이는 순간 흠칫하였지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호랑이가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강진이라고 합니다, 형님. 어머니께서도 형님을 꼭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왕년의 사람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아직 정정하십니다, 형님. 형님이 언제가 됐든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서 저와 함께 가시지요, 형님. 그러자 호랑이는 풀이 죽었습니다. 이 몸으로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시겠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잘 말씀드리거라. 그런데 호랑이는 강진이의 총에 눈길이 갔습니다. 강진이는 또 잔뜩 긴장하고 말았지요. 그 총은 왜 가지고 다니는 것이냐? 실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 때문입니다. 복수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강진이는 호랑이 얘기를 깃들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호랑이 형님을 찾다가 늑대와 만났다는 것이었지요. 늑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호랑이도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늑대라면 누군지 알 것 같구나. 강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늑대를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강진아,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늑대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강진이는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호랑이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아가는 강진이에게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거라. 강진이는 돌아오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님이라니. 호랑이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도 없겠구나. 어머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강진이가 반가워 눈물을 흘렸답니다. 강진이는 호랑이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강진이 집 앞에 멧돼지와 토끼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이가 살펴보니 짐승이 문자국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은 그 호랑이가 물어준 것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강진이와 어머니는 모처럼 고기로 크게 포식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몸이 허약하셨는데 고기를 드시면서 기력도 많이 되찾을 수 있었지요. 해가 떨어지자 강진이는 자는 척하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역시 그 호랑이가 멧돼지와 토끼를 물어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 호랑이가 설마 효도를 하고 싶은 건가? 강진이는 고기로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길로 산에 올랐지요.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는데 고즈넉한 암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강진이는 물을 얻어 마시려고 하였지요. 그러다 웬 노승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스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승이 무척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이는 총 때문에 노승이 겁을 먹은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스님.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늑대를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늑대라고 하였소.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해친 늑대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노승은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한 것이었습니다. 노승을 따라 암자의 방에 들어가니 동자승들이 있었습니다. 동자승들도 겁을 먹고 있었지요. 스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실은 이 근처에 늑대가 출몰하고 있다오. 늑대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긴 놈입니까? 혹시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소. 그 늑대의 얼굴에 흉터가 있어. 자네는 그 늑대를 얻지 않은가? 노승은 사연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네만 아서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왜 그러십니까, 스님? 사실 그 늑대는 보통 짐승이 아니라네. 정확히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네. 죽지 않는다니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돌아가신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100년 묵은 늑대라는 말도 있다네. 그러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늑대를 잡겠다는 사냥꾼들이 있었지만 다들 실패했지. 얼마 전에 산적들이 늑대를 잡아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다들 목숨을 잃었다네. 강진이는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흉악한 산적들도 실패했다면 강진이의 총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지요. 게다가 그 늑대는 매년 혼인을 앞둔 여인을 잡아가는 짓을 한다네. 바로 이 아랫동네에 사는 아란이라는 여인이라네. 지금도 무서워서 어머니 손만 잡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 좌절한 강진이는 순간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총으로 맞서고야 말겠습니다.
그러자 노승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선사께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확실하지는 않네만 어서 말씀하십시오, 스님. 선사께서 말씀하셔서 전해지기를 금강경을 외워서 말하면 그 늑대가 힘을 못 쓴다고 했다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본래 금강경은 우주의 진리를 전하는 경전으로 늑대와 같은 사악한 음기를 정화하는 힘이 있다네. 경전을 외우면 호법신이 보호해준다는 말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그럼 해보면 되는 일 아닙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눈도 흐릿해서 그럴 힘이 없네. 금강경은 반드시 글자 하나도 틀리지 말고 외워야 한다네. 단 한 자라도 틀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다네.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면? 이미 금강경을 외우려고 한 스님이 한 분 계셨네. 외우는 것을 실패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남몰래 정을 통한 여인도 목숨을 잃었지. 물론 그것을 금강경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그럼 이렇게 손 놓고 늑대가 여인을 잡아가길 기다리시는 겁니까?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만 지금은 그 누구도 금강경에 손을 댈 사람이 없다네. 강진이는 잠시의 고민도 없이 결정했습니다. 스님, 그 금강경은 제가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강진이는 용기를 내어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여기고 하루 종일 집중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많은 금강경을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심지가 강한 강진이도 지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동자승들이 나섰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강경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자스님? 동자승들은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상객께서는 어디까지 외우셨습니까? 다행히 강진이가 외우지 못한 구간은 동자승들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동자승들도 서로 나눠서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지요. 그 늑대를 계속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는 어림도 없다고 하셨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진이는 사뭇 동자승들이 대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진이가 차마 외우지 못한 구간은 동자승들이 맡기로 하였지요. 금강경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늑대의 힘을 빼놓을 시간도 많이 벌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늑대를 제압할 시간이 되겠죠. 동자승들께서 외우실 때 제가 이 총으로 늑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동자승들은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도 구경하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지. 동자승들은 서로 총 쏘는 순간을 보겠다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긴장하던 강진이는 모처럼 웃음이 나왔지요. 그렇게 암자가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늑대가 올 시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이는 금강경을 가지고 아라나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는 동자승들이 따라갔지요. 아라나 씨의 집은 양반댁이었습니다. 혼이 날 집은 이 고을에서 갑부로 유명한 김간애였지요. 강진이는 이들 양반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금강경에 대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고 곧장 아라나 씨의 집 앞에 있는 창고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숨죽였던 강진이는 눈앞에 원수가 나타나자 몸 안에 흐르던 피까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강진이는 직전까지 외우고 있던 금강경을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외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었지요. 당황한 동자승들도 침을 꿀꺽 삼키더니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늑대가 아라나 씨가 있는 방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강진이가 침착하게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벌려고 시를 읊는 것처럼 천천히 읽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늑대가 크게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승이 말한 것처럼 효과가 있었습니다. 늑대는 잠시 머리를 흔들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다급한 강진이가 읽는 속도를 올리자 늑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지러운지 머리를 흔들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이는 이미 온몸에 땀이 차고 있었지요. 금강경을 빨리 읽을수록 늑대가 더 힘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금방 외우는 것이 바닥이 날 것이 자명하구나. 눈치를 챈 동자승들은 얼른 외울 준비를 했습니다. 강진이 옆에 앉아서 침착하게 금강경을 한 명씩 외웠습니다. 외우는 것을 마친 강진이가 총을 들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다 이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동자승들이 너무 긴장해서 금강경을 깜빡 잊은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강진이에게 달려들었지요. 강진이는 총을 쏘기도 전에 당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늑대를 기습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강진이가 형님이라고 속였던 호랑이였습니다. 강진아, 너 이놈아. 내가 분명히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거늘. 어찌 이런 위험한 짓을 하였느냐. 강진이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동자승들도 호랑이까지 등장하자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동물의 왕답지 않게 갑자기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주 용감하구나, 강진아. 그래야 이 왕진이의 동생인 게지. 잘 지켜보거라. 아버지의 원수는 내가 갚겠다. 호랑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늑대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늑대도 만만치 않았지요. 노승의 말대로 100년 묵은 늑대였는지 힘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의지가 더 강력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성의 덕분이었을까요? 그리하여 늑대는 호랑이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강진이는 곧장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늑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이는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을 끝낸 늑대의 울음소리. 하지만 늑대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밤. 늑대의 새끼가 인간이 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어렵게 덫에서 새끼를 빼냈지만 마침 강진이와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어미의 본능으로 강진이와 아버지를 위협한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강진이를 숨기고 늑대를 유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총을 쏘려고 하였지만 늑대와 함께 있는 새끼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고 한 늑대의 눈에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늑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인 강진이를 숨겨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사연을 들은 강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는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였지요. 늑대는 이미 새끼를 잃었던 터라 인간에 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혼인을 앞둔 여인을 잡아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잡혀간 여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서 늑대가 던져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정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진이가 우수한 신랑감이라는 말도 돌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이는 몰래 멧돼지를 놓고 가는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형님 덕분입니다. 강진이는 여전히 양심에 찔렸지만 호랑이가 형님처럼 늠름해 보였답니다. 그것보다 우리 아우는 혼인을 안 할 참인가? 지금 전국에서 강진이만큼 잘난 신랑감이 없다고 하던데. 강진이는 호랑이와 혼담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랑이는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네가 구해준 아란이라는 아씨는 어떠냐? 내가 보니까 절세미인이던데. 네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한번 밀어보마. 강진이는 웃음이 터지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형님께서 어찌 밀어주신다는 겁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사내라면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지. 바로 나처럼 말이다. 강진이는 결국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호랑이와 함께 세상이 떠나랴 실컷 웃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된 마당이니 더는 어머니에게 말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서도 짐작은 하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네 말은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속였다는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다 그만.
그 자리에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런데 그 호랑이가 효도를 하겠다고 매일같이 멧돼지와 토끼를 놓고 간다는 것이 아니더냐. 호랑이의 효심이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구나. 그래, 그 호랑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왕진이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호랑이의 효심이 너무나 기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강진아. 아주 잘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왕진이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거라. 강진이 역시 호랑이의 효심에 감격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라나 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강진이는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끝났으니 더는 혼인을 미룰 이유도 없었지요. 하지만 아란이와 혼인할 예정이 있던 김간애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간의 아들이 분노하여 강진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놈이 늑대를 잡았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나는 그것을 모두 믿지는 않는다. 분명히 속임수가 있었을 게야. 늑대를 잡는데 무슨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오. 그거야 우리가 겨뤄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나도 그렇게 질질 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러니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깨끗이 아란 낭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지. 그동안 포수로 살았던 강진이라서 뭐든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김간의 아들이 제안한 내기는 바로 가장 큰 멧돼지를 가장 빠르게 잡는 것이었지요. 관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강진이는 산을 오르면서 총 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강진이가 산을 다 오르기도 전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진아 이놈아. 괜히 힘쓰지 말고 내가 가져다주는 멧돼지를 쓰거라. 아이고 형님. 어찌 그런 얕은 수를 쓰란 말입니까? 저는 정정당당히 이기고 싶단 말입니다. 강진이는 역시 내 아우가 확실하구먼. 그래야 사내 인계지. 강진이는 약속대로 가장 큰 멧돼지를 가장 빠르게 잡았답니다. 심판을 보는 관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승리를 자축한 강진이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자고 있는 강진이를 어루만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몰래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자식이온데 이렇게 호랑이의 몸이니 만나뵐 수 없사옵니다. 저의 불효를 용서하소서. 호랑이는 그렇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소리가 들려 밖을 보았을 때는 호랑이가 이미 떠난 뒤였지요. 그런데 강진이에게 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희정의 집에서 아란 아씨에게 혼담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진이가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영희정의 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영희정은 익히 임금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어 아라나 씨의 집에서도 욕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조가 있는 아라나 씨는 강진이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영희정의 집에서도 내기를 하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그 내기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이한테 말을 타고 연못을 건너가라는 것이었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영희정의 아들이라는 작자는 말도 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진이도 분노할 일이었지만 아라나 씨의 지조에 그저 흐뭇하였지요. 낭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구려. 어떻게든 낭자와 혼인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구려.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말을 타고 그 널따란 연못을 어찌 건넌단 말입니까? 강진이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강진아, 이번에야말로 이 형님의 뜻대로 하렴. 형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말을 타고 연못을 건너야 합니다. 호랑이는 풀이 죽은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너는 그냥 내기하는 날에 대기만 하고 있거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될 터이니 말이야. 강진이는 의아했지만 호랑이 말대로 내기 장소에 갔지요. 연못은 보기만 해도 넓었답니다.
사람이 잘못 들어갔다가 수장될 수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당나귀 한 마리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당나귀가 성큼성큼 다가오니 고을 사람들도 모두 놀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강진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아, 형님이다. 강진이는 기겁하였습니다. 누구시라고요? 형님이라고 하잖느냐. 잠시 당나귀 가죽을 빌린 것이니라. 강진이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당나귀 가죽을 쓰고 오다니. 사람들한테 들킬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눈치를 채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여보시오, 강진이. 자네 설마 그 나약한 당나귀를 타고 연못을 건너려는 것은 아니겠지. 고을 사람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지요. 그 와중에 호랑이만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당나귀 가죽을 쓴 호랑이가 웃고 있다니. 강진이도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강진아, 어서 타거라. 강진이는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호랑이는 일부러 순한 양의 얼굴을 하고는 냅다 연못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발이 빠른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부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에 모두들 입을 벌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강진이는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당나귀는 수줍게 웃으며 그 자리에서 떠났지요. 일부 사내들이 저 당나귀를 잡아야 한다면서 쫓아갔습니다. 천리마가 당나귀로 환생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았지요. 그렇게 강진이는 호랑이 덕분에 아란이와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란이가 혼인한 날 호랑이는 저 멀리서 또 외롭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가족으로서 함께 못해서 송구합니다. 강진아, 잘 살아야 한다.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숲속을 헤맸습니다. 호랑이는 늘 혼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지낼 수밖에 없겠지요. 호랑이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경계를 늦추고 말았지요.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한심하게 인간의 덫에 걸리다니. 인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파놓은 함정은 워낙 깊어서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였지요. 호랑이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강진이 귀에도 들어갔지요. 강진이는 얼른 호랑이가 빠진 함정으로 뛰어갔습니다. 호랑이가 빠진 함정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호랑이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 호랑이는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호랑이를 죽이면 안 된다니. 그놈이 우리 고을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을지 누가 알아. 아닙니다. 이 호랑이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호랑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강진이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인간의 목숨을 구해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러자 강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저 함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해치지 않으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시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다들 강진이가 미쳤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진이는 주저하지 않고 함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함정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진아, 이 형님이 미련하게도 경계를 게을리하였구나. 이게 다 부덕의 소치구나. 이렇게 바보 같으니 인간으로 살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로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아닙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소서. 강진이는 호랑이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약속대로 호랑이는 풀려났지만 고을 사람들은 곧장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정을 통하는 호랑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강진이는 만류했지만 영의정의 지시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내기에서 진 영의정의 아들이 여전히 세민한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인간들의 사냥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저 사람들을 해치면 우리 강진이와 어머니는 더 곤란해지겠지.
호랑이는 계속 그렇게 도망다녔고 결국 고을 사람들은 사냥을 포기했습니다. 강진이도 특별한 죄가 없다 보니 결국 풀려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숨어 다니던 호랑이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강진이와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이 산삼을 가지고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몸이 많이 안 좋아진 호랑이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쓰러지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놀라서 집을 들여다보았지요. 강진아, 내가 늘 말했지만 아버지는 널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만 눈물을 그치거라. 강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아, 내가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는 왕진이 때문이다. 왕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우리 왕진이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왕진이 형님은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기백이 있으신 분이니 살아 계실 겁니다. 그래, 고맙구나. 강진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왕진이도 사랑한다. 그렇게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켜보던 호랑이는 충격을 받았지요. 숲속으로 계속 달리던 호랑이는 너무 무리하여 심장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도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호랑이의 시신은 아란이의 식솔들이 직접 데려왔습니다. 비록 짐승이었지만 사정을 알고 있는 아란이는 어른 대하듯 깍듯이 모셨지요. 강진이는 쓰러진 호랑이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강진이에게는 둘도 없는 형님이었던 호랑이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호랑이의 시신은 강진이 어머니의 묘지 옆에 묻었습니다. 강진이는 그 묘를 바라볼 때마다 호랑이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준 일이 기억이 났지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호랑이의 효심에 또 한 번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한 호랑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의 백세야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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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